가족끼리 좀 쓰면 어떠냐. 그깟 푼돈 9천만 원으로 유세를 떨어. 친정엄마가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분식집 셔터 올려가며 모은 노후자금 8,900만 원. 무릎 수술 앞두고 저한테 잠깐 맡겨둔 그 통장을 시어머니가 통째로 빼돌려 시누이 사채 갚는데 써버렸습니다. 아니, 가족끼리 쓰면 어떠냐고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옆에서 어머니도 좋은 마음으로 그러신 거 아니냐며 시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저는 그날 밤 전화 한 통을 걸었고 딱 이틀 뒤 새벽 시어머니는 점퍼로 얼굴 가린 채 수갑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6년간 모아둔 녹취 300개. 시어머니는 자기가 어떤 카드에 걸려 넘어졌는지 끝까지 몰랐죠.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후 사무실 책상 위에 쌓인 결산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짧게 떨렸습니다. 화면에 친정엄마라는 글자가 떠올랐고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창문에 한쪽 어깨를 기대고 물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엄마가 무릎 수술 날짜를 잡았다. 다음 주 수요일. 수술? 그렇게 빨리? 의사 선생이 더 미루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통장이랑 도장 좀 네가 가지고 있어 줄래? 친정엄마는 한참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병원 들어가 있는 동안 누가 집에 들어와도 모를 일이고 내 아빠는 가게 일에 정신없어서 챙길 새가 없다. 저는 통화를 마치고 그날 저녁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분식집 셔터 옆 작은 쪽문을 열고 들어가자 친정엄마가 식탁 앞에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고 앉아 있었어요. 봉투는 모서리가 닳아 손때가 묻어 있었고 그 위에 검은 매직으로 둥글게 표시된 동그라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 둘 평생 마지막 통장이다, 지훈아. 친정엄마가 봉투를 두 손으로 들어 제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적금 2개 만기 합치면 8,900, 자유입출금 통장에 한 100만 원 남아있고, 엄마, 이걸 왜 다 나한테 줘? 무슨 큰일 날 사람처럼. 저는 봉투를 받지 못하고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수술이라는 게 사람 일 모르는 거잖니. 아빠는 숫자에 어두워서 통장 한 장 못 찾는 사람이고 친정엄마가 봉투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통장 2개, 도장, 신분증 사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3통. 동사무소 다녀오는 길이 멀어서 미리 떼놨다. 저는 봉투 입구를 살짝 벌려 안을 들여다보았고 빳빳한 인감증명서 3장이 가지런히 접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엄마, 이거 그냥 엄마 장롱에 두면 안 돼? 장롱이 더 위험하다, 요즘은. 네가 회사 다니면서 서류 다루는 사람이니 내 손에 있는 게 낫지. 친정아빠가 주방 쪽에서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지훈아, 내 엄마 고집 못 꺾는다. 그냥 받아가라. 그날 밤 저는 봉투를 가방 가장 안쪽에 넣어 집으로 돌아왔고 안방 화장대 2번째 서랍에 봉투째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면서 한 번 더 손잡이를 흔들어 단단히 잠겼는지 확인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저녁 거실에서 두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펼쳐놓고 있는데 현관 도어록 소리가 울렸습니다. 같은 단지 옆동에 사는 시어머니가 빨간 김치통 하나를 2팔로 안고 들어오셨어요. 애미야, 김장 좀 했다. 너 좋아하는 갓김치도 한쪽 넣어놨다.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김치통을 쿵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걸 다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차에서 한 번에 못 옮기셨을 텐데.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식탁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식탁 한쪽 끝에 잠시 올려둔 노란 봉투가 시어머니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오후에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며 봉투 안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느라 꺼내놨던 것이었어요. 애미야, 이게 다 뭐냐? 시어머니가 봉투를 손가락 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아, 그거요. 친정엄마 노후자금이에요. 다음 주에 무릎 수술 들어가셔서 잠깐 맡아드리려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집어들어 다시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후자금? 분식집에서 그게 다 모인 거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30년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안방 화장대 서랍에 다시 넣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막내가 자기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 저는 안방 문 쪽이 아니라 아이 방으로 먼저 뛰어갔고 거실에는 시어머니 혼자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를 달래고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김치통 뚜껑을 다시 덮고 있었습니다. 애미야, 나는 그만 가봐야겠다. 내 시아버지 저녁 챙겨드려야지. 어머님, 더 안 따가세요. 차라도 한 잔. 됐어. 다음에 또 오마.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한 번 더 안방 문 쪽을 흘끗 쳐다본 것 같았는데 저는 그 순간에는 그저 김치통 자리를 어디에 둘지 가늠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 주 화요일 저녁 회사에서 야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친정아빠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훈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내 엄마가 가게에서 어지럽다고 주저앉았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빠, 엄마 지금 어디야? 동네 병원 응급실 와 있다. 의사가 입원해서 검사 더 해보자고 하는데 보증금이랑 검사비에서 한 250만 원 당장 있어야 한다더라. 내가 갈게. 지금 바로 갈게. 저는 팀장에게 사정을 알리고 책상 위 가방을 한 손으로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집에 들러 화장대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들고 곧장 단지 앞 은행 ATM으로 향했어요. 자유입출금 통장을 기계에 밀어넣고 통장 정리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길게 윙 하는 소리를 내며 종이를 토해냈습니다. 마지막 줄에 찍힌 잔액 숫자를 읽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12,400원. 그 위로 한 줄, 일주일 전 날짜에 창구 출금 8,900만 원이라는 글자가 검은 잉크로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ATM 부스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발끝부터 무릎까지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부스 옆 손잡이를 붙들고 가까스로 버텼어요. 영업시간 종료 5분 전 저는 통장과 신분증을 들고 은행 정문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을 새도 없이 가장 가까운 창구로 걸어가 앞에 앉은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어요. 저기요, 이 출금 누가 한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엄마 통장이에요. 우리 엄마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목소리가 떨려 끝부분이 갈라졌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 모니터를 잠시 확인하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고객님, 예금주 본인이 아니시면 제3자의 출금 내역이나 인적사항은 법적으로 절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 거동을 못해요. 제가 딸이에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들고 왔어요. 저는 가방을 뒤져 서류를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지퍼가 한 번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한참 저를 바라보다 키보드를 내려놓았어요. 고객님, 제가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식 위임장과 예금주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신 인감증명서가 정상 첨부되어 창구 출금된 건이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도 분간이 안 되는 채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안방으로 직행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 노란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거꾸로 쏟아냈어요. 통장 2개, 도장 하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인감증명서를 한 장씩 식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1장, 2장. 분명 친정엄마는 3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종이가 식탁 위에서 작게 떨렸어요. 저는 봉투를 다시 한번 거꾸로 들어 흔들어 보았지만 봉투 안에서는 아무것도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3통 중에 딱 1통, 정확히 1통만 사라져 있었어요. 지난 일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들고 다녀간 그 시간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감겨 돌아갔습니다. 막내가 울어 제가 아이 방으로 뛰어갔던 그 짧은 시간, 거실에 시어머니 혼자 앉아있던 그 시간이요.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고 친정아빠로부터 입원실로 옮겼다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 300만 원을 병원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완료 알림이 뜬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보증금 들어갔어. 통장은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알았지? 고맙다, 우리 딸. 엄마는 우리 딸밖에 없다. 저는 통화를 끊고 식탁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은 저는 휴대폰 검색창에 글자를 한자 입력했어요. 사문서 위조, 위임장 위조 처벌. 검색 결과가 화면에 쏟아지듯 떴고 저는 한 줄도 빠짐없이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든 두 아이의 방문을 살그머니 열어보았어요. 큰아이가 이불을 발끝까지 차내고 잠들어 있어서 저는 이불 끝을 끌어올려 아이의 배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휴대폰을 옆에 나란히 두었어요. 결혼 3년 차 어느 김장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두고 내뱉은 한마디를 우연히 녹음한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을 켜두는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휴대폰 보관함을 여니 300개에 가까운 음성 파일이 날짜별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새 폴더 하나를 만들고 그 폴더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증거. 2글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른 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천천히 기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저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 내역서 사본과 위임장 사본을 2번 접어 넣었습니다. 회사에서 종일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았지만 숫자들이 자꾸 흐려져서 같은 줄을 3번씩 다시 읽어야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계팀 동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어제 잠을 잘 못 잤어. 저는 동기에게 짧게 웃어 보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휴대폰에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한 통 들어와 있었습니다. 애미야, 김치통 가져다 다오, 빈통이 모자란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머님. 오늘 저녁에 들를게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서기 전 화장실 거울 앞에
잠시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어딘가 낯설어 보였어요. 저녁 7시쯤 저는 빈 김치통을 들고 같은 단지 옆동 12층 시댁 현관 앞에 섰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진주 목걸이를 들어 보이는 쇼호스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치통 가져왔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왔냐? 거기 식탁 위에 둬라. 시어머니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짓했어요. 시누이가 저를 흘끗 보고는 다리를 꼬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옳게, 오랜만이네. 우리 도훈이는 오늘 또 야근이야? 네, 형님. 9시 넘어야 들어온대요. 저는 식탁 위에 김치통을 내려놓고 가방을 그 옆 의자에 천천히 올렸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2번 접은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거실 탁자 쪽으로 다가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 탁자 위에 종이 2장을 천천히 펼쳐 놓았어요. 거래 내역서 1장과 위임장 사본 1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돌려 종이 쪽을 흘끗 내려다보았어요. 이게 뭐냐? 어머님, 한번 보세요.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으며 무릎 위에 2 손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종이를 손가락 끝으로 한번 들춰보더니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 그거. 시어머니는 마치 어제 깜빡 잊고 둔 영수증을 발견한 사람처럼 가볍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한번 돌렸습니다. 채널이 홈쇼핑에서 일일 드라마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친정엄마 통장 돈 어머님이 찾으셨죠? 거실안 공기가 한 단계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예, 그게 말이다. 위임장은 누가 쓰셨어요? 우리 엄마는 글씨가 이렇지 않아요. 저는 종이 위 검은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시누이가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손톱만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솔직히 말하마. 혜경이가 사채를 8천만 원을 끌어 썼다더라. 시어머니가 2 손을 무릎 위로 모으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안 갚으면 그 인간들이 집까지 찾아온다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엄마 통장에 손을 대신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지 어머님 아세요? 30년이에요. 30년. 안다. 사돈 양반 고생한 거 누가 모르냐? 새벽 4시에 가스 불 켜고 밤 10시에 셔터 내리고 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모은 돈이에요, 어머님. 저는 무릎 위에 올린 2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한쪽 손으로 다른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시누이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옳게,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았어. 가족이니까 좀 이해해줘. 형님,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요. 어머님도 그러시고 형님도 그러시고. 저는 시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명품 가방, 호텔 디저트. 형님 인스타그램에 다 올라와 있던데요. 시누이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소파 옆 협탁 위에 놓여있던 찻잔이 흔들려 받침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야, 애미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왔어요. 가족끼리 좀 쓰면 어떠냐? 너희 친정이 무슨 재벌이라고 그깟 푼돈 9천만 원으로 유세를 떨어. 푼돈요? 어머님, 그게 푼돈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혜경이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외할머니가 손주 좀 도와준 게 뭐가 잘못이냐? 외할머니가요? 어머님, 그 통장은 우리 엄마 거예요. 우리 엄마 노후자금이에요. 가족이 어려우면 서로 돕는 거지. 너는 정이라는 게 없냐?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 손가락 끝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가방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가방 안쪽 옆 주머니에 휴대폰 화면이 위를 향한 채 들어 있었고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남편이 양복 재킷을 한 손에 든 채 거실로 들어왔어요. 거실 가운데에 서 있는 저와 종이 2장이 펼쳐진 탁자, 그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시어머니를 본 남편이 가방을 현관 옆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들 이래? 도훈아, 잘 왔다. 내 마누라 좀 말려라.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시어머니가 남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손을 휘저었어요. 남편이 탁자 위 종이를 집어들고 잠시 글자를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이에요? 혜경이가 죽게 생겼는데 엄마가 그냥 두냐? 사돈한테는 엄마가 가서 무릎 꿇고 사정할 거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남편이 종이를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여보, 일단 진정해. 응? 진정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니도 좋은 마음으로 그러신 거잖아. 장모님 돈이라도 결국 우리가 갚으면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든 맞춰볼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결혼사진 액자가 갑자기 낯설어 보였어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으로 우리 엄마 인감증명서를 훔쳐? 좋은 마음으로 위임장을 위조해? 여보, 말이 좀 심하잖아. 어머니 앞에서. 심해? 당신 지금 누구 편이야? 저는 한 걸음 남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 응급실에서 누워 있어. 무릎 수술 앞두고 어지러워서 쓰러졌다고. 그 엄마 통장에서 8,900이 통째로 빠져나갔다고. 근데 당신이 지금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이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신우이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옳게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 형님. 저는 신우이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이 죽고 싶을 때 우리 엄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게 셔터 올리고 있었어요. 거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미야, 너 자꾸 이러면 정말 큰일 난다. 친정 엄마한테는 엄마가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사정할 테니까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알았냐? 입을 다물어요? 어머님. 저는 천천히 가방을 어깨에 맸어요. 우리 엄마는요, 어머님.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몰라요.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모르게 해라. 사돈은 수술이나 잘 받으시면 된다. 알겠어요, 어머님.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저는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같이 가자. 이야기 좀 하자. 오늘은 혼자 갈래. 당신은 어머니 옆에 좀 더 있다 와. 저는 남편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한쪽 어깨를 기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동 녹음 보관함에 가장 최근 파일이 올라와 있었고 시간은 47분 12초로 찍혀 있었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잠시 눌렀다가 다시 정지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짧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가족끼리 좀 쓰면 어떠냐?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렸고 저는 그 한마디만 다시 한번 들은 채 휴대폰을 가방 안쪽에 다시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12층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가 말하고 있을 것이었어요. 도훈아, 며칠 지나면 가라앉을 거다. 애미가 원래 좀 소심해서 그렇지 큰일 낼 애는 아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한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운전대에 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 한 사람의 이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박재민. 20년 차 경찰 경력에 지금은 지구대 경위로 근무 중인 고종 사촌이었어요. 명절이나 외가 제사 때마다 만나면 제가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 번씩 털어놓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 위에 엄지를 한참 올려놓고 있다가 일단 화면을 끄고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등에 걸려 멈춰 섰을 때 사이드 미러로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옆 차선에서 빨간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의 미등이 줄지어 빛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서 큰아이가 그림책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거울 옆 작은 시계가 밤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큰아이를 침대로 옮긴 뒤 저는 안방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치고 휴대폰을 옆에 나란히 두었어요. 자동 녹음 보관함을 열어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천천히 위로 올려보았습니다. 결혼 3년 차 시댁 거실에서 김장을 하던 그날의 파일이 제일 아래에 있었어요. 저는 그 파일을 한번 클릭해 5초쯤 들어보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어요. 사돈은 김치도 못 담그는 사람이 딸은 어떻게 가르쳤대. 저는 재생을 멈추고 파일을 노트북 새 폴더로 옮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은 음성 파일이 300개에 가까웠어요. 날짜별, 장소별, 그리고 핵심 발언별로 이미 엑셀에 한 줄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열어 가장 마지막 줄에 오늘 날짜를 입력했어요. 발언자 칸에 시어머니라고 적고 핵심 발언 칸에는 한 줄을 또박또박 옮겨 적었습니다. 가족끼리 좀 쓰면 어떠냐? 그깟 푼돈 9천만 원으로 유세를 떨어 저장 버튼을 누른 뒤 의자 등받이에 등을 천천히 기댔어요. 벽시계가 1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연락처를 다시 열었어요. 박재민.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한번 머뭇거리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지훈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오빠 자고 있었어요? 아니야, 야간 근무 끝나고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저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시어머니가요. 우리 엄마 통장에서 8,900 신우이 사채 갚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인감증명서 한 통이 없어졌어요. 위임장을 위조한 거예요. 지훈아, 지금 어디야? 집이요. 안방. 남편은 옆방에서 자고 있어요. 재민 오빠가 한번 짧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지금 당장 짐 싸. 너랑 애들 둘 다. 오빠, 지금요? 내일 새벽에 친정 가 있어라. 분식집으로. 외삼촌한테는 내가 따로 전화한다. 오빠,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릎 위에 한 손을 올리고 손가락 끝을 천천히 굽혔어요. 지훈아, 들어봐. 재민 오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건 가족 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 인감증명서를 누가 뽑았느냐가 핵심이다. 내 친정엄마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가서 뽑은 거지? 네. 우리 엄마가 미리 떼놓은 거예요. 3통? 근데 그 중에 한 통이 없어졌고 그 한 통으로 위임장이랑 같이 은행 창구에서 8,900이 빠져나갔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건 그냥 가족 다툼이 아니다.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셋 다 걸린다. 오빠, 지훈아, 잘 들어. 너 6년치 녹취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거 다 들고 와라. USB에 옮겨 담아서. 노트북도. 네. 내가 지금 변호사 한 명한테 메시지 넣을게. 내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 형사 사건만 20년 한 친구가 있다. 내일 오전 9시 서초동 사무실에서 보자. 오빠 미안해요. 이런 일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 지금 미안해할 때 아니다. 재민 오빠가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지훈아, 너 한 가지만 약속해라. 네. 오늘 밤 남편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라. 메모만 남기고 나와. 알았지? 알았어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다시 짧게 떨렸어요. 재민 오빠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동기 말로는 인감증명서 위조의 위임장 위조면 빼도 박도 못한다고. 6년치 녹취까지 합치면 검찰이 긴급 체포영장 청구할 가능성 90%라고 했다. 저는 화면 속 글자를 2번 읽고 휴대폰을 엎어 놓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한 달 전 신우이가 인스타그램에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는 사진을 올렸던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그날 침대 밑에 캐리어 2개를 넣어두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 옷 몇 벌, 작은아이 기저귀와 분유, 제 속옷과 갈아입을 옷가지를 조금씩 채워 넣었어요. 언젠가 이 집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캐리어를 침대 밑에서 꺼내 거실로 옮기는 동안 바퀴 소리가 나지 않게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캐리어 2개를 가지런히 세워두고 저는 잠시 옆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그대로 떼었어요. 식탁 위로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꽂고 6년치 녹취 파일과 엑셀 정리본을 옮겨 담았습니다. 용량이 1기가가 넘어서 옮기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그 사이 저는 식탁 위 메모지를 한 장 뜯어 펜을 들었습니다. 친정에 며칠 다녀올게요. 한 줄을 적고 그 옆에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서 올려놓았어요. 손가락 끝에 7년 동안 박혀있던 자국이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저는 두 아이를 한 명씩 차례로 깨웠어요. 엄마, 어디가? 큰아이가 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집에. 거기서 자자. 아빠는? 아빠는 회사 가야 해서. 우리만 먼저 가. 저는 큰아이에게 카디건을 입혀주고 작은아이를 한쪽 팔에 안았어요. 캐리어 2개를 한 손에 끌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도어록 잠기는 소리가 새벽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차 뒷좌석에 두 아이를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우는 동안 제 손이 한 번도 떨리지 않은 것이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단지 정문을 빠져나가는 동안
사이드 미러로 12층 시댁 거실 창문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새벽 5시 30분 친정 분식집 앞에 차를 세우자 셔터가 절반쯤 올라가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고 친정아빠가 앞치마를 두른 채 가게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왔냐? 친정아빠가 차 뒷문을 열어 작은 아이를 두 팔로 안았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전화 받았어? 받았다. 새벽 1시쯤. 친정아빠는 더 묻지 않고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두 아이를 데려가 눕혔어요. 방 한쪽에 친정엄마가 무릎에 보호대를 차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엄마, 내가 다 말할게. 그냥 다 들어줘. 저는 친정엄마 옆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엄마 통장 돈 시어머니가 가져갔어. 8,900다. 시누이 사채 갚는 데 썼대. 친정엄마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 한쪽 벽식의 초침 소리만 가게 안으로 들려오는 자동차 시동 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이윽고 친정엄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어깨를 작게 떨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그 봉투 잘 못 챙겼어. 네가 왜 미안하냐? 네가 왜? 친정엄마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가게 카운터 쪽에서 친정아빠가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고 다시 우리 쪽을 바라보았어요. 지훈아. 친정아빠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가라. 아빠가 뒤에 있다. 아빠. 내 엄마가 그 돈 모으느라 3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너도 알지. 사돈집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저는 친정아빠의 얼굴을 한참 올려다보았어요. 평소 사돈집과 척지면 너만 힘들어진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가게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재민 오빠가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외삼촌, 외숙모, 안녕하세요. 왔냐? 차 한 잔 줄까? 친정아빠가 카운터 쪽으로 손짓했어요. 아니에요, 외삼촌. 시간이 없어요. 재민 오빠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친정엄마 앞에 놓았습니다. 외숙모, 오늘 아침 일찍 동사무소 들러서 인감증명서 새로 한 통 떼왔어요. 신분증도 챙기시고요. 그래. 친정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와 2번 접은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예요. 6년치 다 들어가 있어요. 재민 오빠가 USB를 손바닥 위에 잠시 올려놓고 무게를 가늠하듯 들여다보았어요. 지훈아. 네. 지금부터 1시간 뒤에 우리 인생에서 제일 긴 하루가 시작된다. 알겠지?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호대를 찬 다리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친정엄마의 손이 제 손등 위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가게 창밖으로 출근길 차들이 길게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고 분식집 셔터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재민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친정엄마는 보호대 찬 다리를 천천히 의자 옆으로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고 재민 오빠는 가방에서 USB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외숙모, 천천히 앉으세요. 그렇게 무릎 굽히지 마시고요. 재민 오빠가 친정엄마 옆에서 자리를 잡아주었어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거래 내역서, 사본부터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이 여기 있고 위임장 사본이 이거고요. 어머님께서 직접 발급받으신 인감증명서 3통 중에 1통이 사라졌다는 거죠? 네. 봉투 안에 2통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다시 한번 책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노트북에 꽂고 폴더를 열었어요. 녹취 파일이 정말 잘 정리돼 있네요. 회계 일하신다더니 6년치예요. 30분만 시간 주시면 핵심 파일 몇 개만 듣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헤드폰을 끼고 화면에 집중하는 동안 친정엄마는 책상 위 종이컵에 따라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지훈아, 엄마 왜? 엄마가 진짜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짐을. 엄마, 그런 말하지 마. 짐이 아니야. 저는 친정엄마의 손등을 한번 가만히 쓸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변호사가 헤드폰을 벗고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지훈 씨, 네. 이건 일반 사건이 아닙니다. 거액의 사문서 위조의 사기까지 더해진 사건이라 지검 형사부 긴급사안으로 분류 가능해요. 긴급사안요? 오늘 오후 안에 고소장 접수하고 검사 면담 신청까지 끝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끝까지 갈게요. 변호사가 곧바로 옆 사무실 직원을 불러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옆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자필 진술서를 한 줄 써내려갔어요. 저는 문 밖에서 친정엄마가 펜을 쥔 손을 떨면서도 또박또박 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진술서 마지막 줄에 친정엄마가 한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사돈에게 단 한 번도 통장 인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아래 서명을 하고 엄지손가락에 빨간 인주를 묻혀 종이 위에 꾹 눌렀습니다. 지문이 종이 위에 둥글게 찍혔어요. 오전 11시 30분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관할 경찰서 경제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담당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안쪽 면담실로 안내했어요. 고소장 일체랑 증거 USB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형사가 거래 내역서와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을 차례로 넘겨보았어요.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 확인이 동사무소 시스템상에 그대로 남아있고 이 위임장은 필체 감정 들어가면 바로 결론 납니다. 형사가 한 장씩 페이지를 넘기며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여기 녹취 중에 자백성 발언도 있다고요? 네. 가장 결정적인 한 줄이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파일을 형사 앞에 재생해 보였습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가족끼리 좀 쓰면 어떠냐? 그깟 푼돈 9천만 원으로 유세를 떨어. 형사가 잠시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저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님, 네. 많이 힘드셨겠네요. 형사는 그 말 한마디만 짧게 건네고 곧바로 책상 위 전화기를 들어 위층 부서에 번호를 눌렀어요. 이거 오늘 중으로 검찰 송치 가능합니다. 영장 청구 들어갈 사안이에요. 수화기를 든 채 형사가 우리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 시각 같은 단지 12층 시댁 거실에서는 일이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어요. 아침 7시쯤 잠에서 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겼다고 나중에 남편에게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장 같은 단지 우리 집으로 올라와 도어록을 눌렀고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다고 했어요. 마침 출근 준비를 하러 일어난 남편이 안방에서 거실로 나왔다가
식탁 위에 놓인 결혼 반지와 짧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친정에 며칠 다녀올게요. 남편은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문을 열어주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식탁 위 결혼 반지를 한참 노려보다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야, 도훈아. 내 마누라 이거 뭐 하자는 거냐? 남편은 그때까지도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오후 2시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 형사부 검사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40대 초반의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와 짧게 인사를 나누고 책상 위 자료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이 본인 확인으로 깨끗하게 남아있고 위임장은 필체부터 다르고요. 검사가 펜으로 종이 위 한 줄을 그었습니다. 여기 녹취도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검사 쪽으로 돌려놓았어요. 검사가 헤드폰 대신 스피커로 그대로 재생했고 검사실 안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이 울렸습니다. 가족끼리 좀 쓰면 어떠냐? 검사가 잠시 펜을 종이 위에 내려놓았어요. 피의자가 사실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며느님이 짐 들고 친정으로 이미 가신 상황이면 피의자가 증거인멸 시도할 우려도 명백합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한 손에 들었습니다. 긴급 체포영장 청구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책상 모서리를 한 손으로 잡은 채 짧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친정엄마가 옆에서 제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오후 4시 30분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재민 오빠 휴대폰으로 짧은 연락이 들어왔어요.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민 오빠가 곧바로 친한 후배 형사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이다. 내일 새벽에 한 건 들어가야 한다. 네, 형님. 시간만 정해주세요. 새벽 6시 12층이다. 정확하게 들어가자. 재민 오빠가 통화를 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윤아, 너는 절대 그 자리에 가지 마라. 알겠지? 오빠, 내가 안 가도 돼? 네가 가면 일이 복잡해진다. 형사들이 알아서 한다. 너는 친정에 있어라. 옆에서 변호사가 한 번 더 강조했어요. 며느님, 정말 가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피의자가 며느님 멱살이라도 잡으면 그게 또 다른 사건이 됩니다. 알겠어요. 안 갈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6시쯤 친정 분식집 2층 작은 방으로 올라와 휴대폰 전원을 켰어요. 화면에 부재중 전화 27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18통, 시누이에게서 6통, 남편에게서 3통이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당장 전화해라. 너 어디 있냐? 지윤아, 일단 통화 좀 하자. 여보, 진짜 1억이야. 저는 메시지를 한 줄도 빠짐없이 끝까지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다시 꺼버렸습니다. 같은 시각시댁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시누이의 손등을 두드리고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혜경아, 걱정하지 마라. 애미가 친정 가서 잠깐 삐친 것뿐이다. 내일 아침에 엄마가 가서 끌고 오면 된다. 별일 아니다. 시누이는 그 말을 듣는 동안 휴대폰을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사채업자에게서 온 짧은 문자 한 줄이 떠 있었다고 했어요. 추가 이자 50만 원 오늘 자정까지 입금하세요. 시누이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친정 분식집 2층 좁은 방에서 저는 두 아이를 양옆에 끼고 누웠어요. 천장 형광등을 끄고 작은 벽등 하나만 켜놓았습니다. 큰아이가 잠결에 제 팔을 끌어안았고
작은 아이는 분유병을 입에 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옆방에서는 친정 엄마와 친정 아빠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라디오 소리를 작게 틀어두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198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고 친정 엄마가 작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어요. 저는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끝난다. 그 한 문장만 머릿속에서 반복해 되뇌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평소보다 2배쯤 크게 들렸습니다. 밤 11시 40분쯤 휴대폰을 다시 켜자 재민 오빠로부터 짧은 문자가 한 통 들어와 있었어요. 내일 새벽 5시 50분 단지 진입. 6시 정각 초인종. 저는 그 문자를 한번 읽고 화면을 끄지 않은 채 휴대폰을 베개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큰아이의 숨소리가 일정해졌고 작은아이의 분유병이 작은 입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저는 작은아이의 입가를 손등으로 한번 닦아주고 두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시댁 12층 거실 불은 평소처럼 11시 30분에 꺼졌다고 다음 날 재민 오빠가 알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안방 침대에 누워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작게 틀어놓고 잠들었고 신우이는 자기 방에서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새벽 1시쯤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분식집 2층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저는 잠든 두 아이의 이마에 차례로 입을 한 번씩 맞추고 베개에 머리를 깊이 묻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숨소리를 한번 확인하고 베개 옆에 둔 휴대폰을 손에 쥐었어요. 화면을 켜자 재민 오빠로부터 짧은 문자가 한 통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훈아, 지금 들어간다. 저는 그 한 줄을 2번 읽고 이불을 조심스럽게 두 아이 위로 끌어올렸어요. 방문을 살그머니 닫고 좁은 계단을 한 발씩 내려가자 분식집 주방 쪽에서 가스불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보호대 찬 다리를 한쪽으로 비스듬히 두고 큰 냄비 앞에 서서 국자를 천천히 휘젓고 있었어요. 엄마, 일찍 일어났네. 잠이 안 와서 미역국이라도 끓이려고. 친정엄마가 국자를 냄비 가장자리에 한 번 톡 두드렸습니다. 앉아라, 지훈아. 저는 주방 옆 작은 식탁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엄마, 6시에 들어간대. 친정엄마가 잠시 국자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엄마 무서워? 엄마는 아니다. 우리 딸이 더 무섭지 않으냐? 친정엄마가 작게 웃었어요. 저는 식탁 위 둥근 시계를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5시 53분. 같은 시각시댁 단지 입구로 흰색 순찰차 한 대와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어요. 남자 형사 2명과 여경 1명이 차에서 내려 동입구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장 앞장선 형사가 손목시계를 한번 들여다보고 동료들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한 층씩 위로 올라가는 동안 형사 한 명이 영장 사본을 안주머니에서 꺼내 한번 펼쳐보고 다시 접어 넣었어요. 12층 복도에 도착해 1202호 앞에 세 사람이 차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 형사가 손가락을 들어 초인종 위에 가만히 올렸어요. 오전 6시 3분 초인종 소리가 시댁 거실에 울렸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시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와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고 나중에 재민 오빠가 알려주었어요. 화면에는 양복 차림의 남자 2명과 정복 차림의 여경 1명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현관문을 살짝 열었어요. 누구쇼? 문이 절반쯤 열린 사이로 형사 한 명이 신분증을 펼쳐 보였습니다. 박말순 씨 되십니까? 내가 박말순인데. 무슨 일이슈?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함께 가시죠. 시어머니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시켜서 이러는 거요? 박말순 씨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요.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종이를 한 장 펼쳐 시어머니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영장 사본입니다. 확인하세요. 그제야 안방에서 잠옷바람에 남편이 거실로 뛰쳐나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요. 형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남편이 두 팔을 벌려 형사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모님, 며느님이 어제 오전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셨고요. 어제 저녁에 검찰에서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비키시죠. 잠깐만요. 잠깐만. 변호사 부르고 갈게요. 잠깐만. 변호인은 경찰서 와서 부르시면 됩니다. 비키세요. 형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의 어깨 옆을 한 손으로 짚었어요. 그때 자기 방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잠옷바람으로 거실로 나오다가 현관 앞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엄마. 신우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경이 신우이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김혜경 씨 되시죠? 오전 중에 사기 공모 혐의로 출석 요구서가 발부됩니다. 도주하지 마시고요. 자택에서 대기하세요. 신우이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여경이 신우이의 어깨 위에 한 손을 가만히 올렸어요. 진정하시고요. 일단 일어나서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다가 옷걸이에 걸린 회색 점퍼를 한 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잠깐만 점퍼라도 좀 걸치고 가자. 입으세요. 천천히요. 형사가 한 걸음 비켜섰어요. 시어머니가 점퍼를 어깨에 걸치며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훈아, 변호사 빨리 알아봐라.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어떻게? 내 마누라가 이 짓을 했다. 도훈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남편은 그 말에 한순간 말을 잃은 채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전 6시 22분 시어머니가 점퍼를 머리 위로 끌어올려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양쪽 팔을 형사에게 잡혔어요. 남편이 그제야 정신이 든 듯 형사들 옆으로 빠르게 따라붙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제가 곧 갈게요. 변호사 바로 알아볼게요. 남편의 목소리가 복도에 짧게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로비 자동문이 양옆으로 열렸어요. 마침 새벽 운동을 나가던 같은 동주민 서너 명이 로비 한쪽에 모여 있었고 그중 2명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거 1202호 할머니 아니야? 맞네, 맞네. 무슨 일이래? 휴대폰 화면 2~3개가 시어머니 쪽을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점퍼 끝을 더 깊숙이 끌어내려 얼굴을 가리고 경찰차 뒷자리에 몸을 깊이 묻었습니다. 같은 시각 친정 분식집 1층에서는 첫 손님이 셔터 옆 작은 문을 밀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20년째 단골인 택시기사 한 분이었습니다. 형수님, 김치찌개 1인분 빨리요. 회사 가기 전에. 네, 금방 됩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불 위에 뚝배기를 올렸어요.
친정엄마가 카운터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쯤 휴대폰이 짧게 떨렸어요. 저는 가스불을 약하게 줄이고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재민 오빠로부터 짧은 문자 한 줄이 들어와 있었어요. 체포 완료. 지금 서초서 이송 중. 6시 22분.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가스불 위 뚝배기 옆에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뚝배기 안두부가 천천히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길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에 6년 동안 단단히 박혀있던 못 하나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지훈아. 친정엄마가 카운터 의자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말 끝난 거니? 엄마. 저는 가스불을 끄고 친정엄마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친정엄마의 두 손을 제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엄마. 끝까지 갈 거야. 친정엄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 한쪽 구석에서 친정아빠가 행주를 한번 접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더니 평소 손도 안 대던 소주병을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여보, 아침부터 무슨 술이야? 친정엄마가 짧게 한마디 했지만 친정아빠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소주잔을 2개 꺼냈어요. 기사 양반, 한 잔만 같이 합시다. 아이고, 사장님. 운전해야 되는데. 택시기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한 잔만. 30년 만이요. 내가 아침에 술 따르는 거. 친정아빠가 소주병 뚜껑을 비틀어 열며 작게 웃었어요. 택시기사가 잠시 친정아빠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더 묻지 않고 소주잔을 받았습니다. 저는 뚝배기를 행주로 감싸들어 손님 앞 식탁에 올렸어요. 같은 시각시댁 12층 거실에서는 남편이 휴대폰을 한 손에 쥔 채 거실 한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는 한 분 부재중 전화 알림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 시댁 큰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같은 단지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이게 무슨 일이야? 도훈아, 너희 어머니 진짜 잡혀가셨어? 남편은 화면을 들여다볼 뿐 한 통도 받지 못했어요. 신우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단지 주민 카페 게시판에는 이미 한 줄짜리 글이 한 건 올라와 있었다고 그날 오후 부녀회장이 저에게 메시지로 알려주었어요. 새벽에 우리 동 12층에서 할머니가 점퍼로 얼굴 가리고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무슨 일일까요? 게시글 아래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가스불을 켜고 다음 손님을 위해 새 뚝배기를 올렸어요. 가게 창밖으로 출근길 차들이 줄을 지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고 분식집 셔터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식탁 위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친정아빠가 소주잔을 한 번 들어 입에 가져가다가 잔을 다시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지훈아. 응, 아빠. 오늘 가게 일찍 닫자. 왜? 우리 딸이랑 손주들이랑 같이 점심이라도 먹자. 친정아빠가 카운터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행주로 손을 한번 닦고 카운터 옆 작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체포 당일 오후 2시 서초경찰서 조사실 앞모습은 그날 저녁 재민 오빠가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회색 점퍼를 어깨에 걸친 채 조사실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박말순 씨 인감증명서 한 통이 며느님 모친 봉투에서 사라진 거 인정하십니까? 담당 형사가 책상 위에 발급 기록을 한 장 펼쳐 놓았습니다. 몰라요. 나는 그런 거 모르지.
본인이 일요일 저녁에 며느님 댁 안방에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인터폰 카메라에 다 찍혀 있습니다. 김치 갖다 주러 갔지. 화장실 좀 쓸어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게 무슨 죄야?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의자 등받이에 등을 깊이 기댔어요. 애미가 다 알면서 위임장 써준 거요. 가족끼리 일이지. 이게 무슨 사기야? 그때 형사가 노트북을 시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돌려놓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도장 잠깐 꺼내 찍었다. 봉투 안에 인감증명서가 있길래 한 통만 뽑아서 갔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한 단계 굳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요? 어디서 녹음한 거냐고. 녹음 출처는 합법적으로 확보된 자료입니다. 박말순 씨 본인 음성 맞으시죠? 시어머니가 한참 책상 위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떨어뜨렸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조사실에서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재민 오빠가 전해주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신우이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같은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여경 한 명이 신우이를 면담실로 안내했고 책상 위에는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출력본과 통장 거래 기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혜경 씨, 이 8천만 원 사채 계좌로 송금된 거 맞으시죠? 네. 그 직후에 명품 매장이랑 호텔에서 결제된 카드 내역이 여기 줄줄이 있고요. 여경이 출력본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600만 원짜리 가방, 270만 원짜리 시계, 호텔 라운지, 디저트 결제. 신우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 어깨를 떨었습니다. 제가 진짜 정신이 나갔었어요. 어머님이 며느님 친정 모친 통장에서 돈 빼는 거 알고 계셨죠? 신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고는 했는데. 근데 받으셨고요. 신우이가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같은 날 저녁 친정 분식집 2층 방에서 저는 재민 오빠로부터 그 소식을 차례차례 전해 들었어요. 지윤아,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야. 오빠 무슨 시간? 내 시어머니가 경찰서에서 한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무슨 시도? 며느리가 쓰라고 줬다. 그렇게 진술하려는 거야. 그리고 신우이한테도 그렇게 말 맞추라고 한 정황이 잡혔어.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하니까 검찰이 내일 구속영장 청구할 거다. 다음 날 오전 검찰은 시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같은 날 저녁 영장실질 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친정 분식집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서 들었어요. 친정엄마가 옆에서 제 어깨에 한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지윤아, 우리 딸 정말 고생이 많다. 엄마, 나는 괜찮아. 내 마음이 안 괜찮을 거다. 엄마는 알아. 저는 친정엄마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천천히 포겠어요. 그 무렵 남편은 회사에 무기한 휴직계를 제출하고 친정 분식집 앞까지 5번을 찾아왔습니다. 매번 친정아빠가 가게 문 안쪽에 서서 셔터를 절반쯤 내린 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사위. 친정아빠가 셔터 너머로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자네 어머니부터 정리하고 와. 그전엔 우리 딸 만날 생각도 마라. 장인어른 한 번만 지훈이 얼굴 좀 봅시다. 안 된다. 사위, 사람이 순서가 있는 거다. 친정아빠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셔터를 끝까지 내렸어요. 5번째로 찾아온 날 저녁 가게 골목에서 남편이 셔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쪽 작은 창문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좀 봐. 내가 다 갚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렸습니다. 엄마 감옥 안 보내려고 내 마이너스 통장에 제2금융권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았어. 4,200 다 맞췄어. 돈 다 갚았잖아. 근데 꼭 이렇게까지 감옥을 보내야 돼. 여보, 탄원서 한 장만 써줘. 한 장만. 저는 한참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친정아빠 쪽으로 고개를 한번 돌렸어요. 친정아빠가 카운터 의자에 앉아 묵묵히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풀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가게 셔터를 한 번에 끝까지 올렸어요. 남편이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저는 한 걸음 가게 밖으로 나와 남편 앞에 섰어요.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우리 엄마 돈 가져갔을 때.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지금처럼 대출받을 각오로 어머님께 갚으라고 소리쳐줬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 남편의 어깨가 한번 움찔했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당신이 그랬지. 어머니도 좋은 마음으로 그러신 거잖아. 우리가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보, 그건 내가 정말. 그 한마디가 나한테는 끝이었어. 당신.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탄원서는 못 써. 그리고 이혼 서류는 다음 주에 갈 거야. 남편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한 번만. 우리 애들 생각해서 한 번만. 애들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당신. 저는 가게 안으로 돌아와 셔터를 다시 절반쯤 내렸어요. 셔터가 내려가는 동안 남편이 셔터 아래로 한 손을 뻗어 제 발치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한번 내려다보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친정엄마 통장에 4,2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됐어요. 남편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맞춘 돈이었습니다. 원금 8,900만 원이 통장에 다시 완전히 채워졌어요. 친정엄마가 잔액 문자를 휴대폰 화면으로 한 번 들여다보고 두 번 들여다보고 그러다 분식집 앙치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여보. 친정아빠가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어요. 친정엄마는 앞치마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를 작게 떨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여보, 미안하다. 내가 그 봉투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친정아빠가 친정엄마의 어깨에 한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카운터 옆에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가만히 가게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 주에 시댁 친척들로부터 전화가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평소 왕래도 거의 없던 시댁 큰 고모로부터 가장 먼저 전화가 왔어요. 지훈 엄마 가족이 이러면 못 쓴다. 어른이 잘못해도 어른이지 않냐? 한 번만 봐주자. 고모님 죄송해요. 통화 어렵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응? 우리 동서가 평생 손주만 보고 살아왔는데. 고모님 끊겠습니다. 저는 짧게 한마디 하고 통화를 끊었어요. 신우이의 전 남편이라는 사람도 한참 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훈 씨, 저 혜경이 전 남편 됩니다. 네. 제가 들으니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서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그쪽도 끊겠습니다. 저는 모든 통화를 끝까지 녹음했고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로 파일을 한 번에 송부했어요. 첫 재판 일주일 전 시댁에서 정식 합의금 제안서가 변호사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원금 9천만 원에 위자료 3천만 원을 더한 1억 2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형사 합의서에 서명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그 종이를 한 번 읽고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원금이랑 이자는 받겠습니다. 형사 합의는 안 합니다. 처벌은 법대로 받게 해주세요. 확실하신 거죠? 확실해요. 변호사가 안경을 한번 고쳐 쓰고 종이 위에 펜으로 줄을 한번 그었어요. 그 주말 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직접 들고 갔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같은 날 오후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단독,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정식 발송했습니다. 발송 확인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저는 잠시 건물 1층 로비에 멈춰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봄볕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정 분식집 2층 좁은 방에서 잠든 두 아이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았어요. 큰아이의 이마에 한쪽 머리카락이 흘러내려와 있어서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입을 작게 벌린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틀, 단 이틀이었다. 6년을 참은 대가는 이틀이면 충분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벽등을 천천히 끄고 두 아이 사이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옆방에서 친정엄마와 친정아빠가 작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천천히 멀어졌어요. 시어머니 구속 한 달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법정 앞 복도에 저는 친정엄마, 친정아빠와 나란히 섰습니다. 친정아빠는 평소 입지 않던 흰 셔츠에 검은 양복 바지를 차려입었어요. 친정엄마도 흰 블라우스에 회색 카디건을 걸친 채 보호대 찬 다리를 한쪽으로 비스듬히 두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안에서 어머님 얼굴 봐도 흔들리지 마. 응? 엄마는 괜찮다. 우리 딸이나 잘 봐라. 친정엄마가 제 손등을 한번 토닥였어요. 법정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저는 두 분의 손을 한 번씩 잡았다 놓은 뒤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청석 두 번째 줄 가장 안쪽 자리에 친정엄마와 친정아빠가 자리를 잡았고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방청석 뒤편으로 시댁 큰고모와 큰아버지, 시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누이는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이윽고 법정 연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피고인석으로 들어섰습니다. 푸른 수에 위에 회색 가디건을 한 겹 걸친 모습이었어요. 평소 동네 노인정에서 우리 며느리는 회계사라 똑똑하다며 자랑하던 그 목소리도 가족끼리 좀 쓰면 어떠냐며 거실이 떠나가게 외치던 그 목소리도 어디로 갔는지 시어머니는 피고인석에 앉으며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옆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사건 번호를 호명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 서류를 한 손에 들었어요. 피고인은 며느리의 친정 모친이 무릎 수술을 앞두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이용해 사돈집 통장 봉투에서 인감증명서 한 통을 빼낸 뒤 위임장을 위조하고 8,9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 천장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체포 직전까지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자백성 발언이 다수 녹음돼 있습니다. 그중 한 부분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책상 위 노트북 화면을 한번 가리키자 법정 스피커가 한순간 작은 잡음을 흘렸어요. 야, 애미야. 가족끼리 좀 쓰면 어떠냐? 그깟 푼돈 9천만 원으로 유세를 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 뒤편에 앉아있던 시댁 큰고모의 입이 짧게 벌어졌어요. 큰아버지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신우이는 두 손으로 마스크 위를 가렸어요. 피고인석의 시어머니는 그 음성이 흘러나오는 동안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정 한쪽 벽의 시계 초침 소리가 평소보다 2배쯤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검사가 음성을 끄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 변제는 합의 거부 이후에야 강제적으로 이뤄졌고 피고인은 여전히 손이 신우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자 국선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피해액 전액이 변제됐습니다. 또한 고령이시고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재판장이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눈이 잠시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한번 떼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왔어요. 사돈한테 죄송하고 며느리한테도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옆에 앉은 친정엄마의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장이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하고 의사봉을 한 번 두드렸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법원 다른 호실에서는 신우이의 사기 공모혐의 첫 공판이 열리고 있었어요. 재민 오빠가 그날 오후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검사가 사체 송금 내역과 명품 매장 결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한 장씩 화면에 띄웠다고 했어요. 피고인은 8천만 원 사채를 입금받은 다음 날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결제했고요. 일주일 뒤 호텔 라운지에서 디저트를 결제하고 그 사진을 본인 SNS에 게시했습니다. 검사가 사진 한 장을 띄우자 신우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신우이가 그 자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어요. 2주 뒤 선고 공판날 저는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한번 정리한 뒤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박말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액 전액 변제와 고령인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 뒤편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피고인석의 시어머니가 한순간 어깨를 작게 떨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법원 다른 호실에서 신우이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어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맨 채 한쪽 손에 마스크를 쥐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어머니 결국 실형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저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 엄마 평생 모은 돈, 어머님이 통장째 가져갔을 때 말이야. 여보,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지금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께 물어본 적 있어? 남편이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우리 장모님 돈 정말 가져가신 거예요? 정말 그러신 거예요? 한 번이라도 당신이 어머님 손을 잡고 그렇게 물어본 적 있냐고. 여보, 그건 그때 당신이 그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여기까지 안 왔어. 진짜로.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 말 안 들어. 당신,
저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고 친정엄마와 친정아빠가 복도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분식집으로 돌아오자 친정엄마가 주방 안쪽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뚝배기 가장자리에 두부와 호박이 동동 떠 있었습니다. 지윤아, 한 숟갈만 떠라. 종일 굶었지. 엄마, 나 진짜 배 안 고파. 엄마가 끓인 거다. 한 숟갈만.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입에 넣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 왜? 엄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그럼 30년이다. 친정엄마가 작게 웃었어요. 가게 한쪽 구석에서 친정아빠가 평소 절대 권하지 않던 소주잔을 식탁 위에 2개 올려놓았습니다. 지윤아. 응, 아빠. 친정아빠가 소주를 한 잔 따라 제 앞에 밀어놓았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이 다 했다. 아빠가 다 했어. 아빠가 그날 끝까지 가라고 안 했으면. 아니다. 우리 딸이 다 했다. 친정아빠가 자기 잔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친정아빠의 잔에 한번 짧게 부딪혔어요. 도자기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분식집 2층 방으로 올라와 휴대폰을 켜자 남편으로부터 짧은 문자 한 통이 들어와 있었어요.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오늘 도장 찍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회신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위자료 4,500만 원, 양육비월 130만 원, 친권과 양육권 단독 모두 수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베개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큰아이가 잠결에 제 팔을 한번 끌어안았어요. 저는 큰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작은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두 아이의 가운데에 누워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분식집 2층 좁은 방 천장에는 오래된 형광등 자국이 한쪽 구석에 둥글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국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옆방에서 친정아빠가 작게 코를 고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어요. 가게 셔터 너머 골목에서 늦은 시간 택시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협의 이혼이 확정되고 2달 뒤 저는 친정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작은 30평대 전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던 날 친정아빠가 1톤 트럭을 직접 빌려 운전대를 잡았어요. 큰아이는 새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내 방 어디야? 이리 와봐. 엄마가 보여줄게. 저는 큰아이의 손을 잡고 작은 방 2개 중 한쪽 방문을 열어 보였어요. 벽지에 작은 곰돌이 무늬가 박힌 방이었습니다. 큰아이가 그 자리에서 폴짝 한번 뛰었어요. 여기 내가 자고 동생은 어디서 자? 동생은 엄마랑 같이 자다가 좀 더 크면 옆방 줄게. 작은아이가 제 다리에 매달려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큰아이는 한 학기 만에 새 학교에 자연스럽게 적응했어요. 작은아이도 단지 안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친구 2명을 사귀었고 매일 아침 어린이집 가방을 자기 어깨에 매는 것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친정아빠는 30년 운영하던 분식집 간판을 떼어내고 같은 자리에 작은 백반집을 새로 차렸어요. 상호 위에 새 간판이 올라가던 날 친정아빠가 사다리 위에서 한참 동안 글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글자가 좀 비뚤어진 거 아니야?
친정엄마가 가게 앞 인도에서 한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올려다보았어요. 비뚤어도 우리 가게다. 됐다. 친정아빠가 사다리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친정엄마는 무릎 수술 후 회복기에 들어가 주방 대신 카운터를 보게 됐어요. 가게 한쪽 벽에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환하게 웃는 사진이 큰 액자에 담겨 걸렸습니다.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액자를 먼저 한 번씩 올려다보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수감된 지 6개월쯤 지난 어느 평일 저녁 휴대폰 SNS 메시지함에 낯선 메시지 한 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같은 단지 부녀회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지훈 엄마 늦었지만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메시지를 한 줄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댁 사모님이 평소 노인정에서 며느리 흉을 어찌나 보고 다니셨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분식집 며느리 친정이 가난해서 어쩌고, 우리 도훈이가 아까워서 어쩌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말 동조한 적 없습니다. 그날 새벽에 1층 로비에서 그 광경을 보고 한참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지훈 엄마 정말 잘했어요. 누구든 그렇게 했어야 해요. 저는 메시지를 2번 읽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했어요. 그 시각 신우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일정을 마치고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누군가 건너 전해주었습니다. 시댁이 살던 단지 12층 아파트는 결국 담보대출 이자가 연체되면서 경매로 넘어갔고 시댁 식구들은 같은 동네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출소한 날 친정 백반집 우편함에 손편지 한 통이 꽂혔습니다. 봉투 겉면에 떨리는 글씨로 받는 사람 칸이 채워져 있었어요. 서지훈 며느리에게. 저는 봉투를 한번 손에 들었다가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봉투 안에 짧은 메모 한 장을 함께 넣었어요. 앞으로 일체의 접근 금지 정식 요청드립니다. 변호사가 그날 저녁 짧은 답신을 보내주었습니다. 며느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절차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전 남편은 협의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매달 25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송금했어요. 다만 본인이 끌어모은 4,200만 원 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월급의 절반 이상이 매달 그쪽으로 빠져나간다고 한 번 짧게 문자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면접교섭일에는 우리 집 1층 로비에서만 2시간씩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 면접교섭일에 전 남편이 작은 아이를 한 팔에 안고 큰 아이의 손을 잡으며 한 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훈아. 네. 한 가지만 부탁할게.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 절대 데려오지 않을게. 누나도 마찬가지고. 네. 그 조건 끝까지 지켜주세요. 전 남편은 그 조건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면접교섭일마다 시댁 식구는 절대 동행할 수 없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친정 백반집 카운터에서 손님 계산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가게 문이 짧게 짤랑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카운터 안쪽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가게 문 앞에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어깨에 청가방 하나를 메고 있었어요. 가게 안 손님 2분이 식탁 앞에서 식사를 하다가 잠시 신우이 쪽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자기 그릇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신우이가 한참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카운터 앞까지 한 걸음씩 걸어왔어요. 옳게. 형님. 저는 카운터 위에 2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옳게 미안해. 진짜 미안해.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신우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럼. 신우이가 두 손으로 청가방 끈을 한번 꽉 쥐었어요. 옳게, 그냥. 한번 그 말이 하고 싶었어. 그것뿐이야. 그러세요. 저는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신우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갈게. 네. 신우이는 음식 한 그릇도 시키지 않은 채 가게 문을 천천히 열고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는 짤랑 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들렸어요. 친정엄마가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응, 엄마. 엄마는 우리 딸이 화내지 않은 게 더 신기하다. 엄마, 나 이제 화 안 나. 안 나? 진짜로 안 나. 이상해. 저는 카운터에 한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친정엄마가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천천히 포겠습니다. 엄마. 왜? 엄마 통장 다시 채워준 건 사실 내가 한 게 아니야. 끝까지 가게 둔 게 내가 한 거지. 네가 다 한 거다, 지훈아. 엄마는 그 돈이 진짜 다 돌아왔다는 게 좋아? 친정엄마가 잠시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았어요. 엄마는 그 돈보다 우리 딸이 더 단단해진 게 더 좋다. 저는 친정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괜찮아. 안다, 엄마는. 이혼 1년 뒤 회사에서 회계팀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승진 발령이 떨어진 그 주 토요일 친정 백반집에서 작은 가족 회식을 했습니다. 친정아빠가 그날만큼은 가게 셔터를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내리고 직접 큰 냄비에 갈비탕을 끓였어요. 우리 딸 과장님이 됐다. 한번 큰 거 끓여야지. 아빠, 갈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많이 넣어야지. 우리 손주들도 먹어야지. 큰아이가 식탁 가장자리에 앉아 두 다리를 흔들며 입을 벌렸어요. 할아버지, 나 갈비 2개, 3개 줄게. 손주야. 친정아빠가 큰아이의 그릇에 갈비 3점을 차례로 옮겨 담았습니다. 작은아이는 친정엄마 무릎 위에 앉아 친정엄마가 떠주는 국물을 한 숟갈씩 받아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갈비탕을 한 숟갈 천천히 입에 떠넣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두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거실 식탁 앞에 앉았어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메모 한 줄이 가장 아래에 남아 있었어요. 7년 전 결혼식 날 적어둔 메모였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자. 저는 그 한 줄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손가락을 천천히 화면 위에 올리고 메모를 한 번에 삭제했습니다. 화면이 한순간 비었어요. 저는 새 메모 하나를 열고 한 줄을 또박또박 입력했습니다. 좋은 딸, 좋은 엄마, 그리고 좋은 서지훈이 되자. 저장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가만히 엎어 놓았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베란다 화분 위까지 비스듬히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이가 잠든 방문을 한번 열어보았어요. 큰아이가 이불을 발끝까지 차내고 잠들어 있어서 저는 이불 끝을 다시 끌어올려 아이의 배 위에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작은아이는 큰아이 옆에서 작은 곰 인형을 한 팔에 끌어안은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두 아이 사이 빈자리에 살그머니 누웠습니다. 천장에 새 아파트 특유의 하얀 등 자국이 둥글게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국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두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7년을 참았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가족이니까 한 번만 더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근데 막상 터트리고 나니까 단 이틀이면 끝날 일이었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가져가는 사람. 당신이 울고 있을 때 좋은 마음이었다며 가해자 편을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참는 게 가장 큰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이 한번 단단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